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릴게요.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윤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성혜나 작가의 소설 혼모노입니다. 책 소개와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혼모노는 일본어로 진짜를 뜻하는 단어의 음차표기라고 하는데요. 이 소설집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탐구하며 진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소설집의 첫 작품으로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가 있고 표제작으로 혼모노가 있어요. 그리고 네,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성혜나 작가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즈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대표작으로 첫 소설집인 빛을 거두면 빛이 있고 첫 장편소설로 두고 온 여름 그리고 이 책 혼모노가 있어요. 네, 언제나처럼 윤슬이가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책 소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항상 베스트셀러 코너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성혜나 작가의 소설 혼모노고요. 저희는 이 소설책의 표제작 혼모노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분량은 약 42페이지에 달하는 길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언제나처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함께 읽어나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우선해서 말씀드리면 두 명의 무당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무당이 한 명은 신애기? 신인이자 신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젊은 무당, 그리고 약 30년간 무당 행색을 해온, 무당 일을 해온 주인공인 문수의 이야기. 네. 두 인물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앞서 윤슬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와 가짜라는 두 가지 의미 속에서 함께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내용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책의 첫 페이지, 첫 문단, 첫 문장부터 함께 읽어나가 볼게요. 책의 114페이지. 역 근처 버거 전문점을 지나다 질겁한다. 앞집 신애기가 창가 자리에 앉아 버거를 먹고 있다. 입가에 마요네즈를 잔뜩 묻힌 채 콜라를 마시는 그 애를, 즉 신애기를 몰래 훔쳐본다. 그 애는 양상추와 토마토를 모조리 빼둔 채 패티만 여러 장 든 버거를 개걸스레 씹고 있다. 할멈이 저걸 먹는다고? 기가 차다 못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목구멍이 청와대라 밥은 꼭 고두밥으로, 차는 고춧가루가 섞이지 않은 담백한 것으로. 보양식이라도 비리고 누린 것은 질색하던 그 까다로운 늙은이가 버거를 먹는다고? 신애기가 버거 하나를 모조리 먹고 너겟을 소스에 야무지게 찍어 먹는 것까지 넋놓고 지켜본다. 손 얹는 날도 아닌데 어쩌려고 저럴까. 할멈을 몸주로 모실 때 나는, 즉 주인공인 문수는 육고기는 일절 입에도 대지 못했다. 그뿐인가? 살이 낀다는 이유로 애욕도 자제하고 술 담배도 금하고 어머니 염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는데. 내가 우라를 끓이는 동안 신애기는, 즉 앞집의 그 애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선다. 혹 마주칠까 서둘러 몸을 숨긴다. 그 애는, 신애기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점집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애가, 즉 신애기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잘랑잘랑 방울소리가 난다. 네. 네, 책의 그리고 소설의 첫 문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인 문수가 신애기, 즉 앞집에 갓 이사온 본인과 대조되는 대비를 이루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성혜나 작가의 스타일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네, 버거를 먹는다고 하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애라고 표현하는 장면에서 그 애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나이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할멈이 저런 걸 먹는다고라는 표현에서 그럼 원래 할멈은 어떤 걸 좋아했었던 걸까? 신애기로 가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부분들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파묘도 재미있게 봤지만 여기서 주인공인 문수가 신애기를 할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신애기가 나이 많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이 깃든, 즉 신애기, 소설을 거듭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이가 갓 20살이 된 젊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미처 나이가 많은 할멈이 신애기라는 애칭 혹은 명칭으로 이 무당계에서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간인 나이 많은 할멈이 햄버거에 패티만 여러 장 든 버거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건가? 라고 여기까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요즘에 보면 가방 같은데 키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긴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방울소리가 났다. 그래서 무당들은 무령을 달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조금 여기서도 좀 어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무당이지만 MZ스러운, 네, 소위 MZ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유추해볼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책의 116페이지. 곱구나, 참으로 고와. 역시 혼모노는 다르네. 몸주마다 차등을 두고 싶지는 않지만 요 며칠간은 할멈에게만 온 정성을 쏟았다.
내가 모시는 신 중 가장 강하고 신통했던 게 할멈이기에 그 앞에 약과라도 하나 더 놓고 소도 고급으로 쓰고 먼지 쌓이지 않게 때마다 신당을 쓸고 닦았다. 지화가 아닌 생활의 재단에 올리는 것도 다 할멈 비위를 맞추고자 함인데 신령님 참 곱지요? 친근히 물어도 할멈은 회답하지 않는다. 앞에 나왔던 할멈이 버거를 먹는 할멈과 여기에서는 종이꽃이 아닌 생화만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최고로 하고 싶어하는 앞에 이슬이 얘기했을 때 목구멍이 청와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만 이분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주인공인 문수가 신령님 참 곱지요라고 물어도 회답하지 않았다는 장면에서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성인아 작가가 하는 설명만으로는 사실 할멈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 할멈이 대체 어떤 할멈이기에 라는 궁금증이 들었던 것과 동시에 이 소설 그리고 이 단편선의 제목과도 같은 혼모노라는 표현이 소설 전반에 걸쳐 전체 2번이 언급되고요. 그 중에 네. 첫 번째 언급이라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이 혼모노라는 의미를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도 몰랐고, 네. 첫 번째 윤수리가 전해드린 책의 116페이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이 혼모노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네. 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네, 저도 잘 몰랐고 어떤 거를 줄임말이거나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서 흥미가 많이 갈리긴 했어요. 그러나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고 검색하지 않았어요. 왜? 이 소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거니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제목이 유추되거나 소설을 끝냈을 때 이 혼모노라는 의미가 제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네. 저는 더 이 소설에 대해 아쉬움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한 궁금증과 의문을 품고 책을 이어나가 볼게요. 네. 이어서 신애기에 대한 설명. 책의 116페이지. 신애기가 앞집으로 들어온 것이 벌써 보름 전 일이다. 보라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부모와 짐을 나르는 그 애를 보며 순 생자가 들어왔다고 조소했다. 그 애는, 즉 신애기는 앳되었다. 20이나 되었으려나? 나도, 즉 주인공인 문수도 저 나이 때 내림굿을 받았는데 용달차 뒤에 실린 세간을 등에 이고 지며 부지런히 나르는 부모 곁에서 그 애는, 즉 신애기는 겨우 거두는 수준으로 가벼운 박스 몇 개만 옮겼다. 창가에 서서 저것은 또 얼마나 버티려나 어림해 보았다. 이 골목은 다른 골목에 비해 음기가 강하고 터가 세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무당들이 숱했다. 저 애가, 즉 신애기가 들어오기 전 앞집에 신당을 차렸던 박수는 딱 9달을 버티고 내뺐다. 이번에는 넉넉 잡아 2달이나 버틸는지 그 뒤에 짐을 챙겨 나갈 게 분명하다고 예감하며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래서 주인공인 문수와 신애기가 어떠한 관계와 사용적인 구성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성애나 작가가 소설의 도입부에 꽤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신에게 대한 소설 전반에 걸쳐 크게는 2번의 직접적인 설명과 언급 중에서 처음으로 나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이는 20살, 그리고 곧 만나볼 주인공인 문수의 나이는 무당일을 30년 한 약 50언저리에 있는 남성이라는 것을 네.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7페이지. 그날 저녁에 신애기 부모가 팥떡을 들고 찾아왔다. 신애기도 함께였다.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 신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도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라 간곡히 청하는 부모 뒤에서 그 애는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다. 신애기는 제 아버지 이야기엔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부부가 하나같이 쥐상해 큰 욕심 없이 수수한 면이 꼭 닮아있는데 반해 그 딸은 달랐다. 맹한 인상인데도 눈빛에 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신애기의 아버지가 물었다. 도사님은 신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로 30년 되었습니다. 30년. 신애기를 바라보며 부부는 한숨을 쉬었다. 침울한 기색으로 차를 마시면서도 부부는 뒷맛이 좋다는 둥, 진짜 보이차는 이런 맛이 난다는 둥 칭찬 일색인 반면 신애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뱉어버렸다. 지푸라기 맛이 나. 그 말에 나보다 그 부모가 더 당혹스러워하며 신애기를 다그쳤다. 죄송해요. 우리 애가 원래 예의가 참 바른데 갑자기 왜 이러니 도사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익숙치 않은 일들은 처음엔 다 쓰고 떨다고들 합니다. 근데 어쩌다 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골목은 터가 세서 다들 꺼리는데. 부부에게 한 질문을 신애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할멈이 점지해줬거든. 할멈. 장수 할멈이 점지해줬어. 니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오. 무서운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얄궂은 악연의 시작. 혹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신애기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혜기가 조소했다. 신발이 다 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즉 신혜기에게 온 줄도 모르고 그 애는 즉 신혜기는 살결인 눈으로 나를 문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여기까지. 분위기가 무서워요. 묘해지고 있어요. 네. 스산한 분위기를 제법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책의 도입부부터 등장한 주인공인 문수와 문수의 앞집에 이사온 신혜기와 네. 그의 부모가 주인공인 문수의 집에 인사하러 온 대목을 그려내고 있고요. 네. 그러한 와중에 자기의 딸뻘인 신혜기가 네. 주인공인 문수에게 네. 꽤나 버릇없게 제법 호기롭게 대화를 건네는 장면이 네. 단순히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버릇없는 젊은 세대가 아닌 소설을 거듭하며 밝혀지겠지만 네. 주인공이 문수에게 30년간 깃들어 있던 네. 주인공이 문수와 그 길을 함께 해왔던 할머니, 장수 할머니, 주인공이 문수를 떠나 앞집에 이사온 신혜기에게 들러붙었음을, 옮겨갔음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라서 네. 이 대목이 이 둘의, 즉 문수가 표현했던 악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첫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혜기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까지 문수는 동자신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버릇없이 말하는 게 갑자기 신이 훅 들어와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모시던 장수할멈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신혜기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마치 장수할멈에게 되묻듯이 네. 공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또 신혜기가 조소를 하면서 꽤나 버릇없게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고 말하는 네. 대목, 바로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과 일치한다는 것, 병치한다는 것. 네. 미리 만나보시고 이 대목을 왜 성혜나 작가가 거듭하여 등장시켰는지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리고 책의 123페이지. 저는 이 소설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인 성혜나 작가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읽혀야 된다 또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으로는 무당들의 이야기, 네. 그들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에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인 문수가 본인의 친구이자 친구가 아닌 꽤나 시기 질투를 하며 묘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 네. 동료 중 한 명인 보현과 나누는 대화에서 문수가 말하길 그냥 몸이 안 좋네. 요즘에 만사가 성가셔. 몸도 찌뿌듯하니 예전 같지 않고. 보현이 말하길 병원엔 가봤어? 다시 문수 안 그래도 가봤는데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와. 왜? 나한텐 즉 문수에겐 번아웃 증후군이란다. 그 말에 보현이 경박스럽게 웃는다. 무당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다며 웃음을 그치지 않는다. 무당에게 번아웃이 오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 네. 무당도 결국은 사람인데 번아웃은커녕 그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무당이란 직업이 저는 살면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아직까지 저 이슬이는 네. 그럼에도 결국 무당이란 직업 또는 그보다 더한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을 진단받는 것이 이렇게나 비웃음을 혹은 동료에게 경박스러운 웃음을 살 일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네. 또 그러한 경박스러운 웃음을 보인 동료인 보현조차도 첫 질문이 병원에 가봤어라고 물어본다는 것? 그럼 병원에 왜 갔냐고 물어본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면 병원에 갔는데 의뢰 혹은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서는 역시 아무런 진단도 나오지 않았어. 어디도 이상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전했어야 하는 건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평소 무당들이 병원 또는 진료,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그들의 어떤 특성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럼에도 이런 장면들에서 일반인인 혹은 무당이 아닌 저 이슬이는 네.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의 124페이지. 신령들이 떠난 것을 깨달은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이었다. 일이 끊임없이 들어오던 와중에 규모가 제법 큰 제수구까지 맡게 되어 몸은 축나도 내심 쾌재를 부르던 시기였다. 그날 구판을 벌인 이는 근처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였다. 그 일주일 전 대입을 앞둔 자녀의 합부를 정치러 왔던 대표에게 할멈은 합격 여부를 말해주는 대신 요상한 점괘를 내놓았다. 땅속에 금맥이 줄줄 흐르는데 회방 놓는 잡귀 때문에 번번이 망조네. 곰곰이 속뜻을 풀어보니 20년 내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에 관한 점괘였고 해서 대대적으로 구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구판은 1단지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객출에 굿값을 치른 주민들과 다른 단지에서 구경 온 이들로 주차장엔 차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구세에 맞춰 화려하게 차린 굿상이며 징을 치고 태평소를 부는 악사들을 그 애들은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작두굿을 시작하기 전 격렬히 신칼을 휘두르며 신을 부르는 내게 렌즈를 들이대기도 했고 야, 저 칼 모형이다. 그러게 꼭 진짜 같다. 봐, 이런 거 다 짜고 치는 거야. 그럴 때 찍지 말라며 윽박 지르는 것은 가짜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나는 기세등등하게 렌즈를 노려본 뒤 잘 벼려진 칼날로 왼밤을 슥 그었다. 내가 진짜 무당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보이려. 내게 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려. 여기서의 신은 장수할멈이겠죠. 네. 보통 칼춤을 추면 탄성과 박수 혹은 비명이 터져 나오는 법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묘한 것이 정막만 감돌았다. 태평소도 징도 북도 한순간 무악을 멈추었다. 의아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니 맨 앞줄에 서서 기도를 드리던 입주민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카메라를 든 애들 중 하나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아저씨, 피나는데요? 뺨이 축축했다. 무보기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수였다. 당황하기도 잠시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즉 문수는 신장대를 들고 할멈을 찾았다. 요란한 인파에 긴장을 해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라며 휘파람도 불어보고 신장대도 흔들어 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할멈은 물론 다른 신령들도 짠듯이 공수를 내려주지 않았다. 진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후로 한 번도 접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누구는 신굿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 했고 누구는 당모가지를 잘라 그 피를 시원하게 들이키면 신이 되돌아올 거라 했다. 모조리 허탕이었다. 그날의 망신이 유튜브에 박제되고부터는 줄줄이 들어오던 일감도 뚝 끊겼다. 네. 자,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많은데 우선 소설의 구성상, 흐름상 주인공인 문수의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첫 힌트, 네. 첫 단서 바로 아저씨라는 표현. 네.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이 대목까지 주인공인 문수, 미처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 네. 주인공의 성별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문수를 통해서 저자인 성혜나 작가가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에 대한 개념을 네. 이 소설에서 펼쳐나가고 싶었다고 한다면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약 30년간 무당일을 해온 네. 소위 진짜가 가짜가 되어가는 장면을 독자들이 마주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사실 가짜가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재수굿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굿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로 박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짐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 창피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무당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혹은 네. 무당도 결국 인간이라고 봐야지 않을까라고 느껴졌던 대목은 네.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인공인 문수가 신굿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누군가 말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당모가지를 잘라 그 피를 시원하게 들이키면 신이 되돌아올 거라고 한 네. 것에 대해서 네. 실제 다 해봤다. 무당일을 30년을 해온 주인공인 문수가 이 미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네. 누군가가 말했을 이 정체불명의 출처불명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이런 행위들을 행해봤고 결국 그 효용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게 네. 엄청 절박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분야에서 30년간 프로로서 달려온 무당도 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대목들이 오히려 더 눈에 네.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128페이지. 아내의 강요에 못 이긴 황보가 억지로 점을 보러 왔던 것이 약 10년 전 일이었다. 못 믿어온 얼굴로 어디 한번 떠들어봐라. 입을 꾹 다물고 있던 황보가 지금도 생생하다. 쉰이 넘었는데도 공천의 벽을 넘지 못해 정치권 주변만 몇 년째 맴돈 것. 이번에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계를 떠야 하나 갈등하던 것. 그 일로 어젯밤 아내와 한바탕 다툰 것까지 샅샅이 짚어내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떻게 아셨냐며 자세를 고쳤다. 제가 뭘 믿은 적이 없는데 저 오늘부터 도사님만 믿겠습니다. 예스.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전혀 이런 무속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 문수를 만나서 완전히 무속의 영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로 황보 의원을 소개하고 네. 그는 공천조차 받지 못했던 인물로 주인공인 문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려지지만 네. 약 10여 년 전부터 문수를 만나고 그를 만남으로써
현직 의원을 넘어 당의 최고위원까지 역임해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우리 주인공인 문수에게 네. 즉 장수할멈을 30년간 모신 네. 문수에게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진짜와 가짜만큼이나 크게 대비를 이룬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대목은 바로 신구의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책의 129페이지. 그는 즉 황보 의원은 얼마 전 보톡스를 맞았다며 눈가와 입가를 가리킨다. 젊게 보이려 안다라는 다른 의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혈기왕성한 시절도 있었는데 자신이 즉 황보 의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바닥이 그래. 저는 이 한 줄의 문장이 네. 바로 네. 주인공인 30년간 무당일을 해온 문수와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린 문수와 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앞집에 네. 이사온 이제 장수할멈을 갓 모시게 된 신애기의 네. 대비라고 느껴졌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 어리면 소위 환대. 환승을 한 게 아닌가? 아. 라고 느껴져서 이 황보 의원의 입을 빌린 한 줄의 문장 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바닥이 그래. 라는 말이 황보 의원과 다른 의원들 그리고 주인공인 문수와 신애기 네. 나아가서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마저도 네. 각각에게 모두가 적용되는 누군가는 신애기거나 또 누군가는 주인공인 문수와 닮아 있거나 네네. 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대다수의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 소설이 진짜와 가짜의 구분을 명확히 소설의 끝까지 해낸다기보다는 네. 이 신구의 대립과 이 둘을 구분해내는 장면에서 네. 사실은 독자들이 더 크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까지 어렵지 않은 장치로서 활용됐던 것 같아요. 네. 130페이지. 적당히 뭉치며 챙겨온 쌀과 반을 테이블에 꺼내 놓는다. 문수가 하는 행동이고요. 반 위에 쌀을 조금씩 흩뿌리고 나달수를 헤아리는데 이런 또 짝이 나온다. 다른 수도 아니고 하필 둘로 떨어진다. 불길한 수다. 내 표정을 살피며 황보는 조심스레 묻는다. 괴가 영 안 좋나? 아니요, 좋습니다. 일부러 없는 말을 지어낸다. 아이고. 최대한 긍정적이고 이로운 쪽으로. 다만 왜? 또 뭐가 더 보여? 일부러 대답을 주저하며 그를 즉 황보를 감질나게 만든다. 쌀알을 세며 말을 잇는다. 6월에 애군이 껴있네요. 그때가 형님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일 텐데 때를 놓치면 기회는 한참 뒤에나 올 것 같고 이 액을 막으려면 구슬해야 할 것 같은데 할멈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돈 좀 만져보겠다고 니세모노도 안 낸 몹쓸 짓을 한다고 욕이라도 내까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니세모노는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가짜라는 뜻의 일본어로 여기서는 선무당을 가리킨다고 부연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신도 떠나고 유튜브에 우스꽝스러운 영상까지 올라간 마당에 굿이라도 버려야 순풍이 트이겠는 거 어쩌나?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어 현금 서비스를 받는 통에 이런 기회라도 잡지 못하면 내일이 까마득해지는 것을. 침묵을 지키던 황보가 입을 뗀다. 동생도 알다시피 내가 성골은 아니잖아.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우리. 다음 말은 안 들어도 알 것 같다. 다 우리 동생 덕이라고 하겠지. 당의 공천조차 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 시절부터 시장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 이 남자의 업적이라 할 만한 곳에는 다 내공이 들어가 있다. 군산에 있던 조상묘를 용인으로 옮기라 점지한 뒤 황보는 2번 연속 고배를 마신 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부적을 그려 집에 걸어둔 뒤에는 당의 최고위원이 되었다. 그저 운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행보였으니 그가 나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는가? 황보의 말을 기다린다. 그는 말한다. 할머니 덕이지. 그 말에 맥이 빠진다. 그가 잡고 싶은 동아줄은 나일까 할멈일까? 남은 와인을 들이켠다. 그래서 지금 윤수리가 말씀드린 이 대목에서도 이 소설 혼모노에서 크게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잡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 소설의 아이덴티티로 잘 알려진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의 구분에서 네. 이제는 소위 가짜가 되어버린 주인공인 네. 문수가 네. 본인의 영적 존재인 장수할멈을 잃고 나서도 네. 잃기 전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예를 들면 적당히 뭉을 치며 네. 챙겨온 쌀과 반을 테이블 앞에 꺼내 놓는 것. 네. 그리고 일부러 없는 말을 지어내고 최대한 긍정적이고 이로운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네. 또한 눈치를 보다 넌지시 말끝을 흐리면서 일부러 대답을 주저하며 네. 감질나게 만드는 행위들. 네.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장수할멈이 본인에게 들어와 있을 때 네. 소위 고객들에게 혹은 손님들에게 꾸밈 없는 네. 혹은 실제 해왔던 행동과 행위였다면 네. 이제는 본인의 진짜였던 모습을 베끼고 있는
소위 흉내내고 있는 가짜인 문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음. 가짜인 주인공이 문수의 행동과 말을 네. 그의 10년 지기 혹은 10년 동안 고객이었던 황보 의원은 이 대목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네. 사실 이 대목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네. 다른 한 가지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무당들 개개인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돈 좀 만져보겠다고 니세모노, 즉 네. 선무당도 몹쓸 짓을 한다고 욕이라도 내까리지 않았을까. 왜냐? 당장 문수에게는 월세 낼 돈도 없고 현금 서비스를 받는 통에 이런 기회라도 잡지 못하면 내일이 까마득해진다라고. 현실적인. 네. 너무나도 현실적인.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김슬기 작가의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의 네. 주인공 강하고의 주옥 빌라에서의 삶처럼 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30년차 무당인 네. 주인공 문수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모습이 네. 우리가 사실 무당들의 생계를 평소에 생각해 보거나 지레짐작 해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목도 꽤나 신선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수할멈도 그랬지만 문수 자신도 니세모노라는 그 선무당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낮춰서 바라봤다. 왜냐면 본인은 되게 영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보현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을 그 제안을 할 때도 내가 그런 선무당이나 하는 소위를 맡아서 하겠냐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 해야죠. 오늘의 운세도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무엇이라도 해야죠. 네. 손에 잡히는 일도 해야 하고 안 잡혀도 무엇이든 내게 일감을 달라 라고 기치를 들어 나의 네. 30년차 경력을 팔아서라도 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번아웃이 올 정도로 자기는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가 실은 번아웃이 아니라 네. 장수할멈이 떠나감으로써 본인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 것 같고요. 네. 활력과 기력까지도 잃어버린 주인공인 문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대목은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독자분들께 비단 윤소리와 이슬이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업에서 30년을 달리다 보면 네. 우리는 되게 은퇴라는 것, 정년퇴직이라는 것을 마주하지 않을까요? 네. 라고 싶어서 아. 이 30년이라는 시간의 세팅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약 30년의 또 할머니가 그러면은 정년 명예퇴직을 하라고 옮겨간 걸까요? 보내주신 거지 사실은. 너 이제 좀 쉬어 문수야. 아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쉼없이 달렸잖아. 힘이 빠지게 되면은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의 중의적인 모습과 표현으로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여야 될 부분에서 가짜인 것을 보여주고 사실 가짜가 뭐고 진짜가 무엇인가가 좀 헷갈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문수가 말을 해서 아 이거 가짜구나라는 걸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황보 입장이라고 하면 이 진짜와 가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뭐가 진짜야? 할머니가 빠져나갔나? 영험이 떨어졌나? 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믿고 싶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싶을 때도 있고 진짜를 아 이거 가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님들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은 믿고 있어요. 그건 진짜.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표현 언제나 환영한다는 거,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네.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예. 마음을 항상 준비를 해두시고 네. 아 내가 구독을 안 했으면 눌러야겠다 말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의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좀 주변 지인의 친구들의 가족들의 핸드폰을 뺏어 들어서라도 하트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단편 소설 혼모노에서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의 아 이거 진짜 등장을 네. 만나보실 수 있어요. 책의 133페이지. 편의점 가판대 앞에서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는 뭐가 다른지 한참 고민하는데 옆에서 누가 하나 남은 바나나 우유를 쏙 채간다. 보라색 트레이닝복이 눈에 익더라니 앞집 시내기다. 별 수 없이 바나나 맛 우유를 집어들고 그 애와 즉 시내기와 앞뒤로 서서 계산한다. 가까이 살다 보니 이렇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도 잦고 가끔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내 신당까지 전해질 때도 있다. 저는 이 첫 줄을 읽으면서 한눈에 안 들어왔어요.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 네. 뭐 잘못 읽었나? 놓친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다시 편의점 가판대로 돌아가게 됐고, 두 번 읽고 나서 네. 이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신혜기가 바나나 맛 우유가 아닌 바나나 우유, 즉 진짜 바나나 우유를 짚었다는 것. 네. 그리고 결국 할 수 없이 그 선공을 뺏긴 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인 문수가 바나나가 아닌 바나나 맛을 내는 우유, 소위 가짜 바나나 맛 우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비유가 저희가 앞서도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이 소설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달고 갈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를 가장 은유로서 잘 표현해낸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로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발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나나 우유를 먹을 것인가? 바나나 맛 우유를 먹을 것인가? 그러다 다시 바나나 우유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진짜 바나나인가? 저는 바나나를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는 바나나와 우유를 각각 먹어라.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5페이지. 바나나 맛이 나지만 바나나는 아닌 우유를 마시며 나는 장수 할멈을 떠올린다. 모자처럼 붙어 지낸 지 장장 30년.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 붙어 있었는데도 할멈과 나는 각별하다기보다는 실리적인, 참으로 별난 관계였다. 괴벽한 노인네였지. 입맛뿐 아니라 취향이며 습관도 유별났고 변덕이 손바닥 뒤집듯 해 곤혹스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지고 싶은 거 꼭 손에 쥐어야 하고 듣고 싶은 말은 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어쩌다 수틀리면 일본어로 욕을 했는데 어찌나 험악한지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그래도 기가 막히게 영험하긴 했다. 3번에 한 번꼴로 헛다리를 짚는 다른 신령들과 달리 할멈의 예측은 늘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가끔은 내 속내까지 훤히 꿰뚫어 섬뜩할 때도 있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윤수리가 전해드린 대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할멈의 예측은 늘 정확했다 라고 진짜 중에 진짜로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 네. 그래서 문수가 현재는 가짜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이전까지는 늘 예측이 정확했던 할멈과 함께 장장 30년을 지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짜라도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의 앞선 표현인 3번에 한 번꼴로 헛다리를 짚은 다른 신령들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는 이 장수할멈 외에도 주인공이 문수에게 3번에 한 번꼴로 헛다리를 짚는, 즉 3분의 2의 확률을 가진 다른 신령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건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었고, 네. 또는 이 장수할멈 외에는 30년간 함께 할 수 없었던, 왜? 네. 무려 30년이나 무당으로서 생활을 하려면 네. 이렇게 헛다리를 3분의 1의 확률로 짚는 신령들을 모셨을 때 네. 과연 주인공인 문수가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소개된 주인공인 문수의 친구 혹은 동료라고 볼 수 있는 보현과 네. 그를 둘러싼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약 3번에 한 번꼴로 헛다리를 짚는 다른 신령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전에 들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그것이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주인공인 문수에게 크게 혹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아니겠지만 네. 결국 할멈의 예측이 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 한 분야에 30년간 몸담으면서 프로로서 또는 네. 진짜로서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늘 함께했던 장수할멈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그 늘 정확했던 장장 30년간 함께해왔던 장수할멈이 지금은 내게 없는, 네. 그리고 마침 앞집에 이사온 신혜기에게 네. 건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네. 주인공인 문수의 입장에서는 꽤나 아이러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즉 번아웃 증후군이 온 것이라고 표현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싶었어요. 할멈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더군다나 그게 앞집에 신혜기에게 간다는 생각은 아무런 전혀 말 없이. 못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책의 거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문수가 모시는 신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할멈의 비위를 맞추고자 생활을 놨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 할멈이 보통 내기가 아니죠. 여강번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각별하기보다는 실리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문수에게도 이 장수 할멈이 아주 자기가 이름을 날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니까 할멈도 어떻게 보면 문수가 진짜로 자기를 모시는 게 아니라 얘가 내 비위만 맞추고 나를 이용하고 했다는 있구나. 거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미 아시지 않았을까? 알았는데 이제 이놈 봐라.
그리고 표정이 여기에서 묘합니다. 변덕이 손바닥 뒤집듯해 곤혹스러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게 입맛이랑 취향이랑 습관이랑, 그러니까 이 할멈은 언제든 다른 신액이나 아니면 다른 무당들에게 옮겨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를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인식하진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신했지 않았을까 싶고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하게 오래 함께 지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아마 한두 번 정도 간혹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소위 희망퇴직을 갑작스럽게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내게 함께 있었던 직장, 즉 장수할멈이 어느 순간 나와 오랜 시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직장 또는 내가 어떤 믿고 있던 존재가 네. 불현듯 내게 사라짐으로써 내가 네. 진짜가 아닌 가짜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저도 경험한 바에서는 이 주인공이 문수의 상황이 꽤나 대입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다니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줄곧 말씀드렸던 장장 30년과 주인공이 문수의 이름은 이제서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계신 별님들, 즉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소설의 시작부터 주인공의 이름과 네. 주인공이 문수와 장수할멈이 함께해온 역사를 말씀드렸다는 것. 책의 136페이지. 기분이 좋을 때 할멈은 내게, 즉 주인공이 문수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문수야, 너 무형문화재 되고 싶지? 내가 그거 시켜줄까? 무형문화재는 모든 무당의 꿈이었다. 숭고하고 높은 자리, 비밀스러운 욕망, 흘려듣는 척했지만 할멈이 그렇게 은밀히 속삭일 때면 떨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속물처럼 보일까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나의, 즉 문수의 속내를 할멈은 죄다 알아챘다. 내 지저분한 비밀까지도. 문화재 심의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차였다. 네 번째 심의를 치르기 전 문화재위원회에 슬쩍 뒷돈을 찔러준 것. 지금이 쌍팔년도인 줄 아냐며 그 자리에서 모욕을 들은 것까지 할멈은 속속 들추어냈다. 네. 몰랐어요. 앞서 무당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의 대목처럼 네. 무당들에게 또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이 모든 무당의 꿈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숭고하고 높은 자리이면서 비밀스러운 욕망의 포지션이라는 거. 미처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아예 관련도 없을 거라고. 그쵸.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평소에도 제 삶에서도 이렇게는 연결지어서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은커녕. 그럼에도 이러한 대목을 접해보면서 물론 모든 무당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대다수의 무당들 또는 많은 무당분들에게 이러한 무형문화재라는 칭호 혹은 자리가 꽤나 명예스러운 자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성혜나 작가가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또는 조사하면서 전해들은 대목을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신적인 부분이라서 그 영험의 효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군가는 의심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라는 것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거를 또한 보여주는 위치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비밀스러운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슬쩍 그 부분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무형문화재라는 호칭이나 명칭을 받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무당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영험함 또는 네. 그 효율과 효용이란 면에서는 사실 작두를 타는 데 있어서 무형문화재가 된다고 더 잘 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해 본다면 네. 사실은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이 사회에서 부여되는 어떤 힘, 권위와 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명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대한 것인지 강건한 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장면에 빗대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할멈은 문수의 진짜 속내를 아니라고 하지만 하고 싶다는 거를 계속 갖고 있는 속내를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수의 그 마음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속내를 알고 있다는 게 그 존재가 신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무당으로서 그 부분이 본인에게 이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자신의 발목을 잡는. 네, 그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비밀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장수할멈이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허한 기분이 들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네? 가장 적은 구독자 수일 때 함께하는 분들이라는 것. 그러나 또 이런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구독자 100명일 때 저희 이슬이는 바닥이었습니다. 예? 정말 미천한 존재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거. 갑자기 그 얘기 왜 이러는 거죠? 이러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시상식도 아니고. 네, 저는 언제나 연말 시상식처럼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신뢰하고 꾸준히 들으면서 네. 리액션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네. 주인공이 문수처럼 30년을 해올 수 있었겠는가 라는 면에서 우리가 7년 동안 이 방송을 해올 수 있었겠는가 라는 관점인 거고. 또 지금 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죠. 왜? 흥분 상태가 여러분께 감사하니까. 감사하기 네. 때문입니다. 감사한데 왜 주먹을 불끈 쥐는 거야? 진심이라는 것. 네. 네. 136페이지. 나이 들어 야심까지 크면 사람들도 그걸 알아채고 달아나. 좋은 운도 다 황이 되는 법이다. 늙어갈수록 본심을 숨겨야 약이 된다. 그래야 추하지 않다. 조언하며 할멈은 나지막이 덧붙였다. 내가 문화재 시켜줄게. 너는 내 말만 잘 따르면 된다. 그러면 분명 논한다. 그깟 문화재에서 무얼 하나 싶다가도 할멈이 살살 구슬리면 금세 마음이 돌아섰다. 다른 신령들은 몰라도 할멈의 말이라면 신용이 갔다. 열이면 열. 무슨 일이건 해결하고 성사시켜주던 신통한 신이었으니. 장수 할멈상에 앉은 먼지를 털어낸다. 옥수를 갈고 시들어버린 목단도 새 것으로 채운다. 지활했으면 수고로움이 덜하겠지만 어쩌겠나. 할멈이 생화만 좋아하는 걸. 혼모노라면 환장하는 걸. 이렇게라도 해서 그녀가 다시 돌아오길. 약속을 지켜주길 고대하며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 화병에 넣는다. 오래오래 생기 있게 살아남기를 바라며.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본인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오래오래 생기 있게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할멈이 혼모노라면 환장한다는 표현에서 이 부분에서 신애기를 옮겨간 게 영험한 그런 것들이 이 문수보다는 신애기에게서 자기의 그런 영험성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몸을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대화를 들어오셨다면 지금 윤수리가 전해드린 이 혼모노라면 환장하는 걸 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라면 환장하겠는 걸. 왜? 혼모노는 생화니까. 생화라고 한다면 생화는 진짜잖아요. 네. 이 소설에서 표현하는 지화는 저희가 말하는 조화라고 한다면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 중에서 네. 이 장수할멈은 진짜라면 환장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은 비단 장수할멈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독자들 그 누구에게 적용시키더라도 다수의 독자들, 우리 일반에게는 네. 진짜라면 좋아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는가. 그쵸.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이란 것도 가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까? 둘 중에 취할 수 있다면 진짜를 취하겠지 네. 라고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목, 할멈이 생화만 좋아하는 걸 혼모노라면 환장하는 걸. 이 말이 사실상 이 소설의 핵심을 잘 담아낸 한 줄의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다시 137페이지. 거리마다 벽 보며 유세 현수막이 쭉 걸려있다. 황보의 벽보 앞에 나는, 즉 주인공인 문수는 잠시 멈춰선다.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게 흰머리도 검버섯도 주름도 전부 지우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보의 지지율은 그보다 10살은 젊은 후보와 몇 주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이 대목도 역시 네. 앞서 말씀드린 나이, 신과 구의 대립과 구분이라는 점, 세대 교체라는 면에서 네. 다시 한번 짚어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덧 소설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책의 138페이지. 무속용품 가게에 들어가 구세 쓸 종이 신발과 새 무복을 고른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망설임 없이 골라 담는다. 튼튼하고 감 나가는 것들로. 이번 굿은 규모가 큰가 봅니다. 나라님 굿이라도 치르는 겁니까? 은근히 떠보는 사장을 향해 싱겁게 웃고 만다. 황보는 굿판을 크게 버리고 싶다고 했다. 굿상은 규모 있게, 악사도 열어두고 제물로 바칠 유구는 본인이 직접 고르고 도축까지 맡기겠다고 했다. 이 무속용품 가게에서 물품을 고르는 주인공인 문수, 그리고 그에게 이번 굿은 규모가 큰가 봅니다라고 질문을 내던지는 무속용품 가게의 사장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어느덧 이 소설의 말미에는 규모가 큰 굿판을 버림으로써 진짜와 가짜가 네. 이곳에서 결판 또는 판가름이 나거나 네. 또는 주인공인 문수가 가짜에서 진짜로 거듭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 열린 결말에 대해서 네. 지레짐작 해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어요.
크게 구판 혹은 잔치를 벌임으로써 파티를 열므로써 그곳에서 정리되는 네. 이 하나의 판을 마무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네. 미리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보였던 것 같아서 저희가 꽤나 소설을 꾸준히 읽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정도 대목에서 네. 마지막 장면이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활을 걸고 구판을 임하는 문수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과는 또 대조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모형은 없냐는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구판, 진짜 구판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또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영험이 없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들키게 될까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책의 141페이지. 유튜브를 보면 접신 연습을 한다. 과장되게 눈을 뒤집고 몸을 부르르 떨다 자괴감을 느끼고 그만두길 몇 차례. 도대체 그동안은 어떻게 했던 걸까? 신의 출입이 어찌 그리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걸까? 모형 작두와 칼은 주문해 놓은 지 오래다. 앞서 윤슬이가 말씀드린 대목이고요.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 연습이란 건 진짜가 되기 위한 연습이 아닌 가짜가 되기 위한 연습. 가짜로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연습이겠죠. 티셔츠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젖어갈 즈음 전화가 온다. 황보인 줄 알고 얼른 받으려다 주춤한다. 보연이다. 이게 또 무슨 가짜는 소리를 하려고 오늘의 운세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전화를 받는다. 자기 괜찮아?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 황당해하는 내게, 즉 문수에게 보연은 말한다. 모르는구나. 보연은 자신이 주워들은 이야기를 빠르게 늘어놓는다. 보연의 얘기를 듣는 동안 식었던 몸이 서서히 뜨거워진다. 귓전을 울리던 해원경 장단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진다. 보연에게 묻는다. 그거 진짜야? 보연이 말하길 농이겠어? 어제 기도드리러 갔다가 장광도사를 만났는데 나한테만, 즉 보연에게만 얘기해주는 거라면서 슬쩍 언질하더라고. 그이가 김우원 맡고 있잖아. 전화 너머에서 보연은 신나게 떠든다. 전화를 끊어버린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않고 서둘러 앞집으로, 즉 신혜기의 집으로 뛰어간다. 너 올 줄 알았다. 들어와. 말하며 문을 살짝 열어둔다. 만나자마자 냅다 쏘아붙일 작정이었는데 막상 독대를 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기에 눌린 걸까? 아니야, 그래선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신당 안으로 들어간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기함한다. 옥황상제와 칠성이 원색으로 그려진 탱화, 와불상과 백호를 품에 낀 장수할멈상이 나란히 장식된 제단. 그 구조가 나의 신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할멈이 그러더라. 자긴 낯선 환경은 질색이라고. 문수가 말하길 그래도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한 골목에서 영업하는 이들끼리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상대는 나보다 한참 아래인 신액이다. 투명히 속내를 비치고 윽박질러 내모는 것도 우습다. 마음을 추스리며 용건을 말한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신혜기가 말하길 알아. 너 분해서 온 거잖아. 내가 너 대신 황보 그놈 구출 맡게 돼서. 그 애는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그놈이 그러더라. 황보가? 넌 이제 감이 다 죽은 것 같다고. 자기가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게 몇 년인데 니세모노 하나 구별 못하겠냐고. 니세모노. 그 단어에 퍼뜩 감이 온다. 할멈이 자주 쓰는 말. 저건 분명 할멈이다. 신령님이십니까? 문수의 물음에 답조차 않은 채 할멈은 신혜기와 둘이서만 영통한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장시간 즐겁게 속닥인다. 할멈과 신혜기, 그들은 기질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나와는 다르게. 나는 할멈을 모시고 받들었는데 저것은 할멈과 동등하다. 그래서 저와 윤슬이가 전해드린 대목을 정리해보면 어느덧 가짜가 되어버린, 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짜 행색을 해야 하는 네. 주인공인 문수가 유튜브를 보면 접신 연습을 하는 대목, 꽤나 리얼하게 사실감 있게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네. 그러한 와중에 동료인 보현으로부터 전해 들은, 네. 즉 본인에게 큰 구판을 제안했던 황보 의원이 네. 주인공인 문수가 아닌 앞집에 사는 신혜기에게 자신의 굿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문수가 이미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즉 황보 의원이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게 몇 년인데 니세모노, 네. 앞에서 설명드린 가짜 하나 구별 네. 못하겠냐고 네. 말한다는 것. 그렇게 숨기려고 하고 태어난 척 했지만 가짜는 결국에 들통이 난다는 것과 걸. 숨기려고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보현도 알고 황보도 알고
그 다음에 이미 신혜기는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수가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진짜였다가 가짜가 됨으로써 진짜를 보게 되는 그 마주하는 장면. 진짜였기 때문에 그 할멈이 옮겨간 신혜기가 진짜라는 거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진짜를 마주 봄으로써 아 내가 정말 가짜가 되었구나라는 걸 또 상대적으로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이 대목에서는 저는 앞선 제 경험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스타들이 브랜드 떠올랐는데 전성기를 구가하던 전 세계적인 각 분야의 스포츠 스타들이 어느샌가 신성인 스타들에게 이제 갓 데뷔한 젊은 선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거나 세대 교체가 되는 네. 그래서 본인이 진짜였지만 해당 분야의 종목에서 진짜였지만 가짜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어느샌가 나의 시대와 세대, 즉 나의 나이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감정을 이 대목에 괜히 저는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진짜와 가짜 그리고 신과 구의 대비와 세대 교체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어느덧 이 책의 마지막 장면 황보 의원이 신애기에게 부탁한 대규모의 구판이 벌어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러한 대규모 구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저자인 성혜나 작가가 꽤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라고 느꼈던 147페이지. 바로 이 구판이 벌어지는 날에 대한 소개. 네. 소만, 하늘빛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다. 미풍에 무복 밑단이 부드럽게 휘날린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싶을 만큼 복덕이 넘치는 대길일이다. 지금 저 집에서는 악기 소리가 요란하다. 독경에는 소리도 뜨문뜨문 들린다. 뭐에 홀린 사람처럼 나는 즉 주인공인 문수는 거침없이 안으로 즉 황보원의 집으로 들어선다. 네. 황보는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굿을 물리게 되었다고 점잖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내게 즉 주인공인 문수에게 그것은 가식이고 우롱일 뿐이었다. 그는 황보 의원은 더 이상 문수를 동생이라 친근히 부르지도 않는다. 일말의 정다운 감정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공수를 기다리는 신에게 앞에 마주선다. 악사들도 다른 무당들도 떨떠름한 얼굴로 나와 즉 문수와 신에기를 번갈아 본다. 신에기는 아무렴 상관없다는 듯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나도 즉 문수도 그 애를 따라 조금씩 발동을 건다. 이것은 나와 저의 즉 문수와 신에기의 판이다. 누구의 방해도 공작도 허용될 수 없는 무당들의 판이다. 머뭇거리던 악사들이 천천히 연주를 시작한다. 북소리에 뒤이어 피리 소리가 깔리고 태평소에 신하위가 울린다. 판수가 입을 떼어 독경을 웬다. 신애기는 무당들의 도움을 받아 가볍게 작두에 올라탄다. 이 긴 서사의 하이라이트는 장수거리다. 갑옷과 칼로 무장한 장수할멈이 작두 위에서 역신을 쫓는 대대적인 굿거리. 작두의 공수는 어떤 공소보다 위험있다. 신애기는 작두에 올라 할멈을 부른다. 마침내 할멈이 들어왔는지 신애기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 애가 작두 위에서 천천히 발을 떼는 동안 황보와 그의 가족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그들의 안중에 나는 즉 주인공인 문수는 없겠으나 신경 쓰지 않고 작두에 오른다. 신애기와 함께 올랐다는 얘기고요. 네. 차고 저릿한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전해져 온다. 온몸의 털이 바짝 솟을 만큼 송연한 감각이다. 이미 이 다려진 칼날에 본인의 몸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하는 대목이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뗀다. 구름도 다 사라진 땡볕 아래 판수도 악사들도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오히려 피범벅의 몰골도 흉하겠으나 시야가 환하고 입가에 미소까지 드리워진다. 실령 근처에라도 가다한 것처럼 몸이 가뿐하고 신명이 난다. 장단이 빨라질수록 나는 고조된다.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놓여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장삼이 붉게 젖어든다. 무령을 흔든다. 잘랑거리는 무령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가볍고도 묵직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작두에서 내려오지 않던 신애기가 아연실색하며 나가떨어진다. 그 애는 즉 신애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휘둥그런 눈으로 나를 즉 주인공인 문수를 올려다본다. 황보와 그의 가족도 기도를 멈추고 나를 즉 문수를 올려본다. 할멈도 이 장관을 다 지켜보고 있겠지.
어떤가? 이제 당신도, 즉 장수할멈도 알겠는가? 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크크 크크크크. 여기까지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네. 지금 윤수리와 제가 전해드린 이 대목, 마지막 크게 구판을 벌이는 황보 의원의 집에서 벌어지는 무당들 간의 대결, 네. 혹은 진정성 어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소설 속에서 실제 장수할멈이 깃들어 있는 신애기가 굿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그 구판에 끼어든 사실상 불청객에 가까운 우리의 주인공 문수가 네.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굿을 할 수 있는 온갖 도구들을 다 가지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굿을 하니까 함께, 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삼이 붉게 젖어들 정도로, 네. 그리고 장수할멈이 깃들어 있는 신애기마저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네. 실제 이 주인공인 문수가 얼마나 그 칼에 몸이 상하고 있는지, 네. 크게 갈려나가고 있는지 근데 본인은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고 느끼지 네. 못하는 네. 고통을 망각하게 되는 상황의 무아지경의 네. 상태를 그려낸다는 것이 윤수리가 말씀드린 이 대목,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노연하듯. 네.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이 대목에서 누가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네. 장수할멈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판을 진행하고 그 굿의 효과가 황보 의원의 삶에 전해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네. 실제 무당이라고 불려도 손색 없을 신애기가 진짜인 건지, 네.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지난 30년 동안 박수의 삶을 살아왔던 주인공인 문수에게, 또는 문수가 본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명예, 젊음, 시기, 반목, 그리고 진짜 가짜라는 구분까지도 모호하고 무색해질 정도의 진심을 다해 작두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 네. 진짜가 진짜처럼,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네. 그래서 진짜의 경계가 너무나 모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독자들이 주인공인 문수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면 네.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작두를 타고 있는, 비록 상처 나고 피를 흠뻑 흘리고 있을 문수에게 네. 너가 진짜야라고 말을 건네고 싶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는 반면에 거봐 저거 역시 가짜는 안 되는 거야, 진짜는 진짜인 거지 라고 장수할멈이 들어와 있는 네. 신애기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 책은 크게는 두 가지의 열린 결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떤 것도 역시 저희도 항상 소설책을 읽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또는 이 소설을 읽는 그 시점과 상황마다 독자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소설을 두고두고 읽어보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해석이 꽤나 네. 재미있게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이 저희가 방송 첫 부분에서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고, 그때는 신애기의 입을 빌려서 장수할멈이 문수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제는 문수가 할멈의 비위만 맞추던 문수에서 벗어나서 동등하게 당신이 뭐 알아? 내가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고,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에서는 문수의 태도가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짜라도 나는 진짜 가짜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던 니세모노라는 다르다. 가짜도 진짜이면 혼모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약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본말을 그렇게 막 즐겨 사용하는 친구는 아닌데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혼모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혼모노라는 표현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책의 내용에서 니세모노랑 혼모노가 나오는 부분을 그냥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해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들으면서 그 표현이 더 세게 느껴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함께 읽었던 소설인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네. 에서 사브레를 기억하신다면 네. 바로 이 소설 성현아 작가의 혼모노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와 바나나 우유의 구분의 이 한 네. 가지 표현을 기억하신다면 이 소설을 그래도 오랫동안 네. 개인적으로 간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뇌리에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키워드들을 잡아가면서 저희가 소설을 읽다 보니 어느덧 이 약 40페이지가 넘는 네. 단편 소설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퇴근해야죠. 네. 진짜 네. 퇴근. 그래서 사실 저는 성현아 작가 이렇게 처음 만나봤고요. 네. 꽤나 서점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라서 솔직하게, 음. 그럼에도 시작에 앞서 윤수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네. 주요 문학상을 휩쓸고 있다라는 것, 여러 네. 상을 석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이 성현아 작가가 앞으로 어떤 글을 써나갈지에 대한 네.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법한 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역시나 이번에도 좋았다. 네. 예. 근데 안 좋은 책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왜 다 좋죠? 또 이제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책의 올라와요. 또 다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라는 부분을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둘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댓글을요 댓글을요 이렇게 해야죠. 네? 댓글을요? 네, 댓글이라고 반말로 하면 안 돼요. 아, 반말 안 합니다. 댓글 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혼모노 말고도 다른 단편들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고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면이랑 속에 담긴 내용들을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보면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지? 진짜 왜 이 책의 제목이 혼모노가 되었는가라는 거를 나중에 다 읽으시면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말미에 소설의 해석을 담아낸 장면이 있는데 360페이지. 진실을 허위로 가리는데 능란한 이들이 목청을 높이는 가운데 진짜 그 자체를 감별하기 어려운 시대. 학습을 통해서라도 의심을 늦추지 말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에 소설이라는 허구의 형식을 빌려 참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지, 진실을 중시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일러주는 작품이다. 라는 문학평론가님의 개인적인 해석이 담겨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학습을 통해서라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야만 한다. 학습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수준의 진짜와 가짜라면 네. 저는 그것은 학습을 하지 않아도 또는 학습이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에는 서로의 정답이 없으면서도 각자의 해석이 있는 거라면 저는 이러한 해석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상 LLM이라는 소위 챗 GPT로 대변되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모호해져 가는 세상에서 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게 시의적으로 시류적으로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어 했던 대목이 네. 잘 들어맞는 것 같다. 독자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 모호성이 더 모호해지기 전에 한 번쯤 짚어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나름의 가치 있는 네. 질문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살면 거기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진짜가 과연 진짜가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라고 믿었던 것이 진짜가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원래 진짜는 없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좀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인 거 아시죠?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 책은 저희와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예. 꼭 뭐 종교 같네요. 저는 무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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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이고 싶은 저희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쭉 책을 읽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려보면서 성현아 작가의 이번 소설 혼모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